돈으로 교황을 세우고 예술가를 후원하고 왕국을 지배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작은 환전업자에서 시작해 교황청과 프랑스 왕실까지 소나기에 넣었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죠. 들이 어떻게 500년간 유럽을 주무를 수 있었을까요? 예술로 유럽을 지배한 메디치 가문입니다. 15세기 초반 유럽 전체가 종교적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진짜라고 주장했던 거죠.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짜라고 저주하고 파문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혼돈 속에서 피렌체의 영리한 은행가 조반니 데 메디치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새로운 교황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면 바티칸의 모든 재정을 장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찾아낸 인물은 발다사레 코사였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하급 귀족으로 젊었을 때는 지중해에서 해적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살아남으며 교활함과 담력을 기른 인물이었고 나중에 볼로냐 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해서 1402년에 추기경까지 된 상당한 출세남이었죠. 조반니는 단순히 당장의 위험만 보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회를 내다본 거죠. 코사를 교황으로 만든다면 메디치 은행이 바티칸의 모든 재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자금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인 코사는 핵심 추기경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1410년 콘클라베가 열렸을 때 발다사레 코사는 승리하며 요한 23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됩니다. 웃긴 건 이미 두 명의 교황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교황이 탄생한 거예요. 하지만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바티칸의 재정 관리권을 손에 넣게 되면서 메디치 가문을 기독교 세계의 핵심과 연결시켰습니다. 도시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피렌체의 한 은행가가 하룻밤 사이에 무명 은행가에서 권력 중개인으로 변신한 거예요. 1428년 조반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코시모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코시모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예리한 지성과 절제된 태도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피렌체 엘리트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433년경 피렌체는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강력한 리날도 델리 알비치가 이끄는 기득권층은 코시모를 피렌체 공화국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 기반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리날도가 움직여서 선거를 조작하고 도시를 장악한 뒤 코시모를 반역죄로 비난했어요. 코시모는 시뇨리아 궁전에 소환되어 매복에 걸렸고 탑 꼭대기에 있는 좁은 감방인 알베르게토로 끌려갔습니다. 리날도는 코시모를 처형하려 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추방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메디치 가문에게 망명은 단지 일시적인 좌절에 불과했습니다. 베니스에서 코시모의 영향력이 커지고 리날도의 권위적인 통치로 피렌체가 흔들리면서 1434년 메디치 가문이 다시 세력을 회복합니다. 코시모는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승리자로 돌아왔고 공화국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피렌체 통치 방식을 재편했어요. 1434년에 돌아온 그는 공식적인 직함을 맡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코시모는 권력을 확보한 후 피렌체를 자신의 예술과 지성과 시민적 자부심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시작했어요. 시대를 거쳐 울려 퍼지는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미켈로초 같은 예술가들에게 의뢰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요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1440년대에는 르네상스 혁신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인 도나텔로의 청동조각상 다비드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코시모의 피렌체는 예술과 건축과 학문에 대한 후원을 통해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가 1464년에 죽을 당시 피렌체는 단순한 상업 도시가 아니라 유럽의 문화적이고 지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르네상스의 아버지로서 코시모의 유산이 확립된 거죠. 1469년 피에로가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메디치 왕조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피에로의 아들 로렌조는 장남으로 겨우 20살이었어요. 로렌조는 메디치 가문의 유산이 자신의 통치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결심했지만 곧 아버지가 겪어보지 못한 규모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렌조의 젊음과 경험 부족은 적들이 악용하려는 약점이 되었어요. 공모자 중 주요 인물은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오랫동안 질투했던
강력한 은행 왕조인 파치 가문과 피사 대주교인 프란체스코 살비아티였습니다. 이들의 음모를 뒷받침하는 건 교황 식스투스 4세였어요. 1478년 4월 26일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서 대미사가 거행되는 중 공모자들이 움직입니다. 두 명의 공격자가 로렌조의 동생인 줄리아노에게 달려들어 여러 번 찔렀고 줄리아노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거의 즉사했어요. 하지만 로렌조는 빠른 반사신경과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개입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살비아티 대주교와 프란체스코 데 파치는 시뇨리아 궁전을 습격하려 했지만 붙잡혀 재빨리 처형당했고 궁전 창문에서 교수형을 당해 공개적으로 끔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렌조는 위기에서 약해진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피렌체 회복력의 상징으로 등장했어요. 로렌조는 70명의 충성파로 구성된 의회를 설립해서 전통적인 통치 기구를 효과적으로 제쳐두고 메디치가 모든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어요. 로렌조는 정치적 천재였습니다. 세금을 사용해 친구들에게 보상을 주고 경쟁자들을 약화시켰으며 일반 대중을 행복하게 하는 공공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어요.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확고히 자리 잡자 로렌조는 피렌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합니다. 로렌조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청년을 발견하고 이 젊은 조각가의 잠재력을 금세 깨달았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자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성한 아름다움과 생생한 감정을 융합하여 인본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예술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로렌조의 후원을 받은 또 다른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어요. 로렌조의 격려로 레오나르도의 호기심이 꽃폈죠. 비행기를 스케치하고 인체 해부학을 분석하고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예술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로렌조는 1492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피에로가 지도자 역할을 이어받았지만 곧 위기가 닥칠 것이었어요. 1494년 9월 프랑스의 샤를 8세 국왕은 첨단 포병과 단련된 용병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피에로는 우유부단함으로 재앙을 초래했죠. 처음에는 중립을 표명했지만 압박감에 당황해서 샤를이 토스카나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자 피사와 다른 주요 영토를 항복했어요. 이러한 항복은 피렌체 시민들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메디치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아요. 인기 있는 설교자가 일어나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무너뜨릴 운동을 촉발하려 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강렬한 열정과 확고한 신념으로 유명한 카리스마 넘치고 열정적인 설교자였어요. 1480년대에 사보나롤라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경험을 했고 신의 분노에 대한 비전은 생생하고 종말론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허영심과 은행가들의 탐욕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그 중에서도 메디치 가문을 가장 맹렬히 비난했어요.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남쪽으로 진군하자 사보나롤라는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샤르를 신의 분노의 도구로 선언하고 피렌체의 도덕적 타락을 처벌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에로가 프랑스에 항복하자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사보나롤라는 피렌체가 엄격한 도덕률에 따라 통치되는 신권 정부를 건설하도록 조종했어요. 하지만 사보나롤라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티칸은 통제되지 않는 종교 권력을 허용할 수 없었거든요. 1498년 5월 23일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고 화형당하며 그의 죄는 숭배를 막기 위해 아르노강에 뿌려졌어요. 피에로는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권력 붕괴를 초래했을 수 있지만 그의 동생 조반니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조반니는 로렌조 대제가 직접 선택한 메디치 가문의 웅장한 분위기에 푹 빠져 가문의 유산을 종교계로 이어갔습니다. 조반니는 불과 13세의 나이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로렌조가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바티칸과 엮기 위해 조직한 조치였어요. 1513년 37세의 조바니가 수년간의 계산된 외교적 노력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세상을 떠나자 조반니는 이것이 종교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등 예술에 막대한 돈을 썼으며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된 호화로운 연회와
축제를 주최했습니다. 허영심 넘치는 프로젝트와 축제와 사치스러운 전시,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대대적인 재건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곧 바티칸은 거의 파산하게 됐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 판매를 늘렸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 특히 면죄부의 과도한 판매에 분노해서 95개 논제를 작성해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어요. 마틴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사소한 문제 제기자로 치부하고 점점 커지는 위협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루터를 무시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재편할 종교적 분열을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1521년 12월 레오는 46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갑자기 사망했고 바티칸은 재정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죽은 후 바티칸은 네덜란드 출신의 독실한 개혁가인 하드리아논 6세를 교황으로 선출했지만 불과 2년 만에 교황 하드리아노 6세가 신비롭게 사망하면서 교황직은 다시 공석이 됩니다. 이번에 줄리오는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회의를 이끌어가며 안정과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했어요. 새로운 교황이 된 그는 사생아인 알레산드로를 피렌체의 수장으로 앉혔고 이로써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라는 위대한 도시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523년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선출되면서 메디치 가문은 바티칸에서 권력을 회복했지만 그의 통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유럽은 혼란에 빠져 있으며 떠오르는 개신교 개혁파와 전쟁을 벌이는 가톨릭 군주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서 있었고 그의 권력이 커지면서 교황청을 포함한 이탈리아 국가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처음에는 샤를 5세와 동맹을 맺었지만 이탈리아에 대한 황제의 지배를 두려워한 그는 갑자기 편을 바꿔 프랑스와 다른 이탈리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코낙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은 재앙적인 오산이었어요. 클레멘트 7세의 배신에 분노한 샤를 5세는 잔혹한 무력으로 보복했습니다. 1527년 5월 6일 굶주림과 종교적 열의에 사로잡힌 제국군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로마를 공격해요. 바티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가 이어졌고 로마는 수개월 동안 황폐해졌습니다. 클레멘트 7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비밀 통로를 통해 바티칸과 연결된 교황의 요생인 카스텔 산탄젤로에 피신했어요. 메디치 가문에게 이 해고는 교황청에 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티칸 힘에 묶여있던 그들의 권력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교황 클레멘트 7세는 그의 사생아인 알레산드로를 피렌체의 수장으로 임명했지만 잔인하고 편집증적인 그는 처형과 추방으로 왕위 계승을 짓밟고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만 보상을 주는 반면 한때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줬어요. 그의 정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존경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통치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1537년에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알레산드로는 사촌인 로렌조에게 배신당하고 로렌조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사적인 회동에 유인했습니다. 로렌조와 공범은 알레산드로를 칼로 찔러 죽였고 이로써 그의 짧지만 무자비했던 통치는 끝났어요.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도시는 내전 직전에 놓이게 됐죠. 하지만 권력의 공백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코시모 1세였습니다. 1519년에 태어난 그는 피렌체의 정치적 혼란에서 멀리 떨어져 시골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후계자가 확실치 않자 피렌체는 혼란에 빠졌고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어요. 경험이 부족하고 조종하기 쉬운 소년이라고 생각했던 17세의 코시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코시모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불과 17세의 나이에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잡았는데 아무도 그가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권력을 한번 장악하면 절대적인 권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빠르게 움직여서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공화주의 세력을 해체하고 반대 세력이 자리 잡기 전에 근절했어요. 1555년 수년간의 신중한 외교와 군사적 준비 끝에 부유하고 독립적인 도시 국가인 시에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페인 왕관의 지원을 받은 코시모는 잔혹한 포위 공격을 감행해 도시를 굶겨 항복시켰어요. 15개월간의 저항 끝에 시에나는 함락되고 코시모는 그것을 자신의 영토로 흡수했습니다. 시에나가
메디치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코시모의 야망은 새로운 차원으로 치달았어요. 카를 5세 황제에게 더 큰 인정을 청원했고 1569년에 교황 비오 5세는 그에게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코시모는 철권 통치와 군사적 정복과 정치적 교활함을 통해 메디치 가문을 은행가 가문에서 진정한 군주로 탈바꿈시켰어요. 코시모 1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피렌체를 사실상 왕국으로 만들었고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대공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코시모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 1세는 아버지의 비전과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이 부족했어요. 1587년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죽을 무렵 토스카나는 약해졌고 한때 강력했던 메디치 가문도 더 이상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왕좌로부터 나올 것이었어요. 메디치 가문의 재기는 남자에 의해 주도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 그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었어요. 카트린 드 메디치는 어린 시절을 큰 삼촌인 교황 레오 10세의 보호를 받으며 보냈고 1527년 메디치가 피렌체를 잃자 그녀는 적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 3년 동안 수도원에 갇혔어요. 1530년대에 교황 클레멘트 7세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심하고 역사를 바꿀 결혼을 주선합니다. 캐서린은 14세가 되어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아들인 헨리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게 되었어요. 이 결혼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왕자의 아내였기에 권력이 별로 없었고 헨리는 그녀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년 동안 곁에서 침묵을 지키며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547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프랑스와 1세가 매독으로 죽고 그의 아들 헨리가 왕위를 계승하고 캐서린이 프랑스의 여왕이 되었죠. 1559년 운명이 문을 열었어요. 왕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창시합 대회가 열렸고 헨리 왕은 경기장에 입장하며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알려진 전사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를 상대로 돌격했지만 깨진 창이 헨리의 헬멧을 뚫고 그의 두개골에 박혔어요. 1559년 10월 10일 헨리 2세가 죽었습니다. 앙리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카트린이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그녀의 장남인 프란치 2세는 불과 15살이었으며 왕위를 계승했지만 통치를 시작한 지 불과 17개월 만에 중병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560년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불과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캐서린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프랑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더 이상 도시 국가만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왕비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여왕으로서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왕국이었어요. 개신교, 위그노 교도와 가톨릭 귀족은 통제권을 놓고 치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었고 캐서린은 두 세력의 균형을 맞추고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어느 쪽도 군주제를 위협할 만큼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1572년에는 이러한 긴장이 폭발하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학살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죠. 캐서린의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개신교 지도자와 시민들이 파리 거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1574년 샤를 9세가 죽자 그녀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다음 아들인 헨리 3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어머니와는 달리 우유부단하고 사치스러우며 국민의 투쟁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발루아 왕조가 완전히 붕괴되기 불과 몇 달 전인 1589년에 사망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아들인 앙리 3세가 암살당하면서 그녀의 혈통에서 후계자가 없는 프랑스가 탄생했어요. 결국 그녀는 왕국이 쇠퇴하고 아들은 약해지고 그녀의 유산은 피로 얼룩진 채 죽었습니다. 헨리 3세가 죽자 발루아 왕조도 함께 멸망하고 헨리 4세가 이끄는 부르봉 왕조가 왕위를 차지했어요. 토스카나의 메디치 대공은 그 후 1세기 동안 권력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한때에 비하면 희미해졌습니다. 거대 은행 제국은 사라졌고 이탈리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해졌어요. 치명적인 타격은 남자 상속인을 낳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737년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통치자였던 잔 가스토네가 후계자 없이 죽고 피렌체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심찬 은행가 가문에서 피렌체와 교황청, 심지어 프랑스까지 통치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메디치 가문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정치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와 대궁전과 예술, 그리고 현대 유럽의 문화를 통해 역사에 남았어요. 메디치 가문은 그 전이나 그 후에 어떤 가문보다도 권력의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움직인 500년간의 놀라운 이야기였죠.